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염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건이 또 그렇지가 않지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한 학기 동안 저하고 함께 이제 한국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현대문학의 이론적 측면들을,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문학이라는 것, 이제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근대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대문학의 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학판의 흐름을 혹은 문학장의 흐름을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학기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또 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일단 비대면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수업 잘 들어보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강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첫 시간은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 수업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강의 계획을 소개해 보면 이제 강의 목표가 있겠죠. 강의 목표라는 것이 결국 이게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에 있어서 한국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겠죠. 그래서 이 한국 근현대 문학이라는 것이 이 근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대 문학이라고 우리가 일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대 문학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대 문학하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근대 문학이라는 말이 더 맞죠. 그렇지만 이제 현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의미망 안에서 본다면 현대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과목 자체가 현대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현대문학의 태동이라는 것이 결국 한국의 어떠한 역사 안에서 본다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돼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이제 대한제국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견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현대 문학의 어떤 태동기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그다음에 어떤 한국전쟁 후의 어떤 남북 분단의 상황, 그리고 남북 분단의 상황 안에서의 정치적 여러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굵직굵직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960년대에 보면은 4.19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1970년대를 보면 이제 유신이 있었죠. 유신 독재 체제가 있었고 1980년대라고 하면 역시 80년 초를 갖다가 뒤엎었던 5.18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1990년대 이제 비로소 어떤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독재 정부들이 무너지고 문민 정부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갖춘 시기가 되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과연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상과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북 분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학을 다루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서
과거의 어떤 카푸에 대한 과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재정부 시절에는 북한 공산당과 함께 했던 작가들을 이제 흔히 월북 작가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월북 작가라는 것도 역시 엄밀하게 규정을 해보면 월북 작가가 있고 납북 작가가 있고 제북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작가는 스스로 남한에 있다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 가지고 스스로 북으로 올라간 작가군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월북 작가겠죠. 납북 작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갔던 작가들이 이제 납북 작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북 작가라는 것은 원래 고향이 이제 북한이어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주변 그 고향에서 활동을 해서 역시 남북 분단의 상황 하에서 우리들에게서 멀어져 갔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월북 작가라고 했는데요. 그런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는 금기시 되어 왔었죠. 우리나라 사회 상황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북한의 문학이라는 건 역시 그러니까 북한의 문학이라는 것이 북한 지금 현재 문학 형태를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남북 분단의 상황 안에서의 어떠한 남한의 문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북한에 있는 월북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한국 근현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면서 결국 당대 현대문학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정도로 어떤 강의의 목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각 회차별 강의 계획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강에서는 오늘 이 1강이죠.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이해로서 한국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총론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문학의 태동과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미시적 접근들은 이제 각 시기별 미시적 접근들은 향후에 각각의 강좌들을 통해 가지고 시기별, 시대별 어떤 장르별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 소설, 희곡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문학의 장르라 그랬을 때 성인문학 안에서의 시, 소설, 희곡이 물론 이제 시, 소설, 희곡, 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비평은 조금 후에 차치하고 우선 시, 소설, 희곡의 장르 안에서 한국 현대문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1강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죠. 그럼 대학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으로서 한국 교육이긴 하지만은 전문적인 것이죠. 이제 전문 영역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석사 박사 과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로서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현대문학 자체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강은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거시적 접근으로 총론 형태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2강에서는 이제 개화기와 한국 근대문학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신소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개화기 안에서 신소설의 성향과 시대적 배경, 주제와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소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뭐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인직 혈운으로 뭐 대표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소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떠한 문학사 안에서 본다면, 근현대 문학사 안에서 본다면 신소설이라는 것은 고대 소설과 근대 소설을 이어주는 하나의 과도기적 형태로서 출현했던 어, 소설의 형태라고,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도기적 형태를 띠었는가, 또 그리고 일본과의 영향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2강 시간에 좀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3강에서 다루게 될 것은 이제 한일 합방이죠. 한일 합방과 한국 근대문학 작가들의 행태, 이렇게 돼가지고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나도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이광수를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떠한 우리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이광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이광수와 김동인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 두 인물,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어떠한 신소설의 이인직이라는 인물이 또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인직과 이광수와 김동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소설이라는 장르의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양상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인직이라든지 이인직과 이광수와 김동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김동희는 그 당시 시대상을 놓고 본다면 이제 신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인물들이 과연, 그러니까 김동희는 이광수를 부정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이광수 역시 이인직을 부정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부정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성과를 갖다가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떠한 문학적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선 이들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세계관을 펼쳐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진건과 나도양은 조금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이 두 인물 역시 어떤 소설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그들의 소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일 합방과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3강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4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일제치하 시인들의 행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일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근대 문학 연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제 치하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 일제 치하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명확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현재의 문학판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물론 이제 어떤 문학적 완성도에서 본다면 과연 그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출발점이 우리 한국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근현대 문학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일제 치하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하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떠한 문학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 근현대 문학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좀 더 세세하게 다른 시기보다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 김옥, 김소월, 최남선을 다루게 될 건데요. 이제 뭐 김옥과 김소월은 어떤 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광수와 김동인이 소설에 있어서 어떠한 한국 근대 문학의 형성을 이루는 주축 멤버였다면, 이 시에 있어서는 김옥과 김소월이 그 주축 멤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이제 어떠한 한국 근대 문학의 초기 시인들로서 그들이 남긴 발자취라든지, 최남선, 육당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것은 이제 신채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신채시라는 것도 역시 어떠한 자유식, 근대의 자유시의 형태로 도달하기 전에
어떤 변형된 형태로서 신체시라는 체남선이 내세웠던 신체시의 형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도 역시 이 세 작가들을 다루어 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체남선이 신체시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문학 작품들을 써냈는지 이런 것들을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5강에서 다루게 될 것은 일제치하 저항성의 반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항성이라는 것이 일제치하에 아무래도 이제 일제라는 지배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지배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죠. 동일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야기되는 것은 결국은 일제치하입니다. 일제치하 이전에는 이런 거죠. 고려인은 고려인인 것이고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은 조선인입니다. 어떤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개념, 이데올로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제라는 어떤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일제는 우리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죠. 타민족이죠. 타민족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민족 이데올로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민족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다른 민족인 일제에 대해 우리 한민족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들이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해냈는지 혹은 문학 단체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카프는 어떠한 문학 단체로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죠. 나중에 카프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약자지요. 그것이 이제 뭐 염군사와 파스큘라의 어떤 그 합작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최초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문학 단체로서 저항을 하게 있는 거죠. 일제시대 안에서 죄송합니다. 저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학 단체였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문, 한용운, 윤동주라는 각각 이 우리가 이제 저항 시인이라는 말을 쓰죠. 저항 시인. 그랬을 때 이 저항 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 명의 시문과 한용운, 윤동주라는 이 저항 시인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연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살아왔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드러냈던 대표적인 저항시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저항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할 겁니다. 5강에서. 다음으로 이제 6강에서 다루게 될 것은 일제치하 소설가의 선택에서 염상섭과 채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염상섭과 채만식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작가들이죠. 그만큼 뭡니까? 이 연구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떠한 문학판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남겼던 일제치하에서 남겼던 작품들이라는 것이 이 한국 문학 근현대 문학사 안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들의 문학적 소양이라든지 혹은 이들이 어떠한 식의 소설들을 써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작가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작가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두 작가는 워낙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상서의 만세전이라든지 3대, 그 다음에 채만식의 태평천하, 그 다음에 탕류 이런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들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들을 물론 대학교 때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그 작품들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아니 혹은 그들이 어떠한 지향했던 작품 세계,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떠했는지 이 염상섭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역시 작품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해방 이후의 어떤 작품들의 완성도가 해방 이전의 어떤 작품들의 완성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이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염상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의 어떤 위상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채만식 역시 똑같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작가를 살펴볼 이유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7강에서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일제가 남긴 것들 해가지고 숙명과 저항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일제 치하의 어떤 시인과 소설가들의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아니 이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희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겁니다.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전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7강에서 좀 더 희곡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일제시대 안에서의 어떤 희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희곡도 분명히 하나의 그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미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8강은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건데요. 이건 이제 과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소논문 형태를 하나 요구하게 될 겁니다. 소논문 형태를 하나 요구하게 될 거고, 그건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소논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그래도 적어도 소논문 한 편 정도는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논문 한 편을 받을 거고요. 어떤 형태로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논문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이 8강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강은 해방 공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공간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펼쳐지죠. 어, 일제 치하에선 그래도 어떠한 그 한민족이 분단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일제라는 어떠한 타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남북이 찢어지는 그런 분단의 역사는 없었는데 해방 공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독립운동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던 그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던 게 아니라 진주만 아니죠. 진주만이 아니죠. 저기 히로시마의 어떤 원자폭탄이 투하하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어떠한 전쟁 승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그 미소가 식민지였던 한국을 공동으로 자기들이 분할해서 하게 되죠. 임시로 분할해서 지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겼던 분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이제 흔히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김민식 선생님이 먼저 썼던 이야기인데 해방 공간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과연 그 해방 후에 남북 분단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기에 어떠한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해방 공간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면서 또 다량의 작품들이 발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학적 완성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작품들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대상이라는 것이 혼란스러우면 그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아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좋은 작품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이 9강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작품들은 무엇이고 그러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해방 공간 안에서의 문학이라는 것은 거의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중간고사 과제하고 당연히 연결되는데 제가 소논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소논문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써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쓰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대상으로서 한 대상으로서 해방 공간 안에 문학 작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강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볼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0강에서는 한국 전쟁의 잔상해가 1950년대 어떤 시소설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10강 이후로는 이제 그 시소설 희곡을 시대별로 시기별로 나눠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냐면 한국이라는 게 특이하게도 이 문학사와 더불어서 이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10년을 근거로 해가지고 급격한 변혁을 막 겪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변혁의 시대상 안에서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강에서 다루게 될 건 1950년대이기 때문에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문단에 남긴 숙제와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50년대 이를테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존주의 작품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존주의라는 것 자체가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어떤 비로소 세계 1, 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휴머니즘이라는 문의 사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을 끝내면서 사람들이 휴머니즘적인 그러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큰 세계 대전이죠. 세계 대전을 겪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게 과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실존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그 시대, 한국이라는 특히 한국 전쟁 6.25라는 특성이 이 역시 한국인들에겐 충격이었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 상황 하에서 민초들이 겪었을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옛날 지나간 이야기지 한국 전쟁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도 이 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좌우의 대립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너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너는 빨갱이냐 빨갱이가 아니냐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 한민족에게 끼쳤던 영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문학들을 통해서 그 한국 전쟁의 시대상을 작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1강에 가가지고는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시소설 희곡을 다뤄보게 될 건데요. 1960년대라는 것은 결국 4.19가 있고, 4.19 바로 다음에 뭡니까? 5.16이라는 군사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박정희로 대표되는 어떤 군부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군부 독재 시대를 열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4.19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어떤 민주주의적 항거로서 일소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뭡니까? 군인으로서 잠시 이 시대상을 좀 정리를 하고 자기들은 바로 물러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 출연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정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잡아보면 놓기가 싫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군부 독재 시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1960년대와 70년대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성, 그다음에 사회 참여 시인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김수영이죠. 김수영이라든지 뭐 신동엽 이런 시인들이 참여시, 사회 참여시를 어떤 식으로 창작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2강으로서 유신에 맞서는 방식 해가지고 이제 1970년대 이제 70년대 이제 유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체제 하에서 결국 유신이라는 게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독재자에 의해서 시대가 그렇게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과연 작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걸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해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작품들을 통해서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또한 뭡니까? 유신 체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도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없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어떤 산업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북한보다 못 살았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70년대 비로소 어떤 고도 산업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도시 빈민층의 형성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의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시소설 희곡 안에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강에서는 1980년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발견이라는 것은 이제 198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어떤 다양화, 다변화되어가는 시대죠. 산업화를 넘어서서 이제 다양화 시대와 다변화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어떤 그 당시 문학이 처해있던 상황,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작품들,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제 해체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체주의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작가들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다뤄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어떤 시나 소설 혹은 희곡들을 통해서 이 산업화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산업화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정부화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도기적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과정 안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정보화 시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 소유 현상 같은 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어떻게 시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3강에서 좀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4강에서는 소비사회에 맞서는 방식, 가 1990년대 시소설 희곡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군부 독재 시대가 무너지고 새롭게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이를 각 장르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소비사회라는 것이 어떤 상품화되고 작품화되는 과정에서 그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어떤 식으로 시대상과 대응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작품 안에 그려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1990년대 뭐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전 그렇게 나 멀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90년대 어떤 그러니까 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이어지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고 2000년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 이제 2020년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정보화 사회 안에서 다양성, 그다음에
다변화, 앞서 이제 80년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양성 다변화의 어떤 사회적 시대 상황을 작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기가 문학의 위기이면서 또 문학의 최절정에 맞았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학이라는 게 지금 2020년에 이런 현재를 바라본다면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1년에 국문 학도로서 대학원 국문 학도로서 몇 편의 시를 읽고 몇 편의 소설을 읽었는가 생각해보면, 혹은 몇 편의 희곡을 읽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 현대 문학이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해야 되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4강. 15강은 이제 비평의 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비평을 하게 될지, 아니면 19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 이후에 어떠한 시소설,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지, 그건 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2000년대 작품을 좀 다루고 어떠한 시소설, 희곡의 작가들을 좀 이야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면은 그 시기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인상 비평에서부터 후기 구조주의 비평까지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한국 문학사 안에서 비평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15주차에 비평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평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떠한 문학 장르로서 분명히 장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문을 쓴다는 것 역시 어떤 하나의 비평이죠. 어떤 작품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15주차에 이야기 될 거고요. 16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죠. 그래서 기말고사의 형식은 조금 이따 이제 평가 방법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각 주차 강별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평가 방식. 그래서 기말 40%, 중간고사 30%인데 과제 대체 가능. 이거는 그냥 과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론 점수 20%가 있는데요. 토론 점수 20%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면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점수인데, 이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지켜봐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토론 점수 20%는 혹시 또 과제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떤 한 작품을 혹은 어떠한 그 문학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간단하게 쓰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결 점수 10%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출석을 하시면 10점인 거예요. 만점인 것이고요. 결석을 한번 하실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감점 1점씩. 그게 이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의 평가 방법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1강, 2강, 3강 해가지고 16강까지 한 학습 내용 중에서 10문제 정도를 지정한 후에 거기서 5문제 정도를 서술형으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0문제는 미리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문제 중에 5문제를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적어내시면 그게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고사를 대체할 경우 과제 평가 방법은 한 학기 동안에 한 명의 작가를 선택해서 그 작가의 작품론이나 작가론을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해서 발표 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발표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제출하는 정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은 이제 이 뒤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론 평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토의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직접 만약에 상황이 호전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주에 한 3, 40분 정도의 학생들 간의 그주 학습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요. 그 과정에서 토론에 대한 평가가 학생의 참여도를 보고 제가 평가를 내려가지고 점수화해서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론의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대면 강의가 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어떤 과제 대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제는 되도록이면 좀 간단한 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한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써내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출결 점수는 1회 결석 시 1점씩 감점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여러분과 이제 해볼 이야기는 과제 부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본적으로 강의 교수인 제가 편집을 통해 가지고 핵심 내용들을 매주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5권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김은식 선생이 썼던 한국현대문학사, 그 서울대 출판부하고 현대문학에서 나온 게 있고요. 권학민 선생의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최동호 선생의 어떤 남북현대문학사 이런 책 정도가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내용들을 편집을 통해 가지고 핵심 내용들을 묶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행하게 될 겁니다. 과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소논문의 형식을 띌 거고요. 그래서 A4 용지 10포인트로 해가지고 줄간격 160으로 해서 최소 7장 이상 정도의 논문 형식을 갖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7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은 7장에서 5장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다가 7장으로 할지 5장으로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논문 한 편 정도는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제를 부여했다라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강의 계획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죄송스럽고요. 일단 뭐 그래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 저기 뭐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